안녕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남자입니다. 지금은 남들과 다름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제게도 아주 어두웠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장하는 동안 가족이라는 말은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후벼 팠었는데요. 그렇게 상처만 품으며 살아온 전 할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은 저와 할아버지 관계에 대한 아주 특별하디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셨어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가게에 들러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가셨어요.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고 정신없이 바쁘시다 보니 부모님이 퇴근을 하실 때까진 친할머니께서 절 돌봐주셨죠. 친할머니는 무척 좋은 분이셨어요. 가끔은 할머니 댁에서 자고 가는 날이 있었는데 천둥이나 번개가 치거나 악몽을 꾼 날에 제가 베개를 들고 가서 칭얼거리며 할머니 옆에 누우면 할머니께선 주무시고 계시다가도 저를 꼭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미 품에 이렇게 안겨있으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지? 자, 할미가 편히 잘 수 있게 자장가까지 불러줄게. 얼른 코 자자. 비록 바쁜 부모님과는 많은 추억을 쌓지 못했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기억들을 만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행복의 색이 몇 년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절대 바래지 않기를 바라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더군요. 제가 7살이 되던 해 저의 행복은 산산이 조각나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주말이었어요. 부모님께선 단체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평소보단 조금 더 일찍 절 할머니 댁으로 보냈고 저는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나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벼랑간 거실 쪽에서 짐승이 우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떠질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끼쳐오더라고요. 그 울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네? 울지 마세요. 지훈아, 지금 빨리 옷 갈아입고 할미랑 같이 병원으로 가자. 너희 엄마랑 아빠가 지금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단다. 분명히 부모님께선 아까 가게 문을 연다고 나가셨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전 할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탄 후 부모님이 실려가셨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셨다던 부모님께선 저희가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가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오픈 전이었기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은 없었고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던 부모님만 피해를 입게 된 거라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절 끌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린 그저 열심히 산주해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고. 7살, 전 그렇게 한순간 부모님을 잃게 됐습니다. 장례식에는 아버지 지인분들과 어머니의 지인분들께서 많이들 찾아와 눈물을 흘려주셨고 제 손을 잡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머니는 외동이셨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진 어머니 어릴 적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에 찾아오는 외가족 식구들은 없었지만 아버지에겐 여동생 1명과 남동생 1명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고모와 삼촌이었죠. 명절엔 항상 바쁘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던 고모 삼촌을 장례식장에서 처음 마주하게 되어 인사를 드렸었는데 인사하는 절 보며 고모가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아유 오빠가 짐덩어리를 남겨두고 갔네. 아이 누나, 지금 조카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어때? 얘 기분 나빴니?
나빴으면 미안하고. 고모는 절 보며 아버지의 험담을 하더니 삼촌이 살짝 목소리를 높이자 절 흘겨보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데 고모의 실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진행한 지 이틀차가 되던 날 밤, 빈소 안에 있는 방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벼랑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는데 뭔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앞으로 다가가 숨죽여 귀를 기울였더니 고모와 할머니 그리고 삼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누나도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거. 무작정 고아원으로 보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면 고아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이를 좀 생각해. 당장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다리가 아파서 힘든 사람이 무슨 어린애를 키우겠다고 그래. 그러다 엄마 몸 다 망가져.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 아이를 보호할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애를 고아원으로 보내자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하늘에서 큰애가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떠난 사람 눈치까지 보면서 행동해야 돼? 우린 엄마를 생각해서 날 생각하는 거라고.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너희가 지운 일 돌봐야 할까봐 걱정돼서 진작에 그런 일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니들 속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려거든 차라리 그냥 상복 벗고 집으로 가라. 지훈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데려가서 키울 거니까. 저는 고모와 삼촌 그리고 할머니의 모든 대화를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심 두려웠어요. 할머니는 절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셨지만 혹시라도 제 손을 놓으면 어쩌지 싶은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장례가 끝난 후에도 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집으로 돌아가는 일 없이 할머니와 쭉 함께 살게 됐어요. 고모와 삼촌은 장례 이후 할머니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괜히 저 하나 때문에 할머니께서 고모, 삼촌과 거리를 두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그날 대화 다 들었어요. 고모랑 삼촌은 절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훈아, 내가 어떻게 네 손을 놓을 수가 있겠어. 헬미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내 하나뿐인 손자야. 그러니 이 할미가 지훈이 널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게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왠지 할머니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주실 것 같았죠.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해의 봄, 예고하지 않았던 이별이 또 한 번 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뇌출혈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 불리는 지주막하 출혈이었으며 더군다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넘겨버려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한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병원으로 찾아가 하얀 천에 덮여있는 할머니를 보며 정신을 놓은 채 눈물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제 옆에 오래 계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 할머니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말도 더 잘 듣고 속도 안 썩이고 예쁜 손자 될 테니까 일어나세요. 제발요, 할머니. 할머니의 몸에 덮여있는 하얀 천을 붙잡고 울고불고 때를 써도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전 또 한 번 상복을 입어야 했어요. 그리고 고모와 삼촌도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으로 찾아와 상주로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고모 삼촌은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두 분에게 굳이 말을 먼저 건네지 않았고요. 그냥 사소한 이야기라도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고작 8살밖에 되지 않은 제 머릿속에 고모 삼촌은 그저 이기적인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조용히 할머니의 발인을 끝내고 선산에 할머니를 모셔두고 내려오던 그때 고모가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내 차에 타. 집으로 가게. 제가 왜 고모 차를 타요? 싫어요. 그냥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타라면 좀 타. 고모는 가기 싫다는 절 억지로 조수석에 밀어놓고서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를 본 척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집 앞에 도착한 뒤 고모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집 들어가서 다른 거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네 옷이랑 짐만 챙겨서 나와. 왜요? 제가 왜 짐을 싸서 나와야 해요? 왜긴 왜야. 오늘부터 너네 집은 여기가 아니라 고아원이니까 그렇지. 너랑 긴 말하기 싫으니까 조용히 하고 빨리 짐이나 싸서 내려와. 고아원이요? 싫어요. 저 거기 안 갈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집을 떠날 수 없어요. 지가 안 떠나면 어떡할 건데? 뭐 혼자 살게? 아니면 나나 내 동생한테 제발 좀 돌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심산이었어? 미안한데 나랑 내 동생은 널 걷어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엄마가 혹시라도 돌아가시거나 몸이 안 좋아지시면 그때 바로 널 고아원에다가 보내버리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생각보다 많이 빨리 와버렸지 뭐야. 절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하고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귀찮은 게 딱 싫어서 그래. 생각을 해봐. 우리 벌어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 와중에 혼자 남은 네가 우리한테 좀 키워달라, 도와달라 하면서 징징거리고 들러붙을 거 생각하면 아우 상상만 했는데도 머리가 다 아프네. 그러니까 네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고아원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 거야. 빨리 짐 싸가지고 내려와. 나 바쁜 사람이니까. 그렇게 전 고모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몸이 불편한 원생들이 있으면 직접 도움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셨죠.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씨와 온기 덕에 저는 고아원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온 지 딱 1년째 되던 날 원장 선생님께서 절 따로 부르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원장님 방에 지훈이를 만나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 가능하다면 지훈이와 가족이 되고 싶으시다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저는 원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우선은 만나 뵙기로 한 다음 원장실로 향했어요. 그 안엔 꽤 젊어 보이는 남녀 두 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고 여자분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환히 웃으며 절 반겨주셨습니다. 안녕 지은아? 여보, 당신도 인사해. 아, 지은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제게 인사를 건네는 두 분을 보고 저도 쭈뼛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인사를 건넨 그날부터 시작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기까지 두 분은 끊임없이 저희 고아원으로 절 보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엔 많고 많은 아이들 중 저를 제일 입양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작년에 지훈이 널 처음 보게 됐는데 네 얼굴을 본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막 마음이 찌릿하는 거 있지? 마치 감전된 것처럼 말이야. 그때부터 아저씨랑 너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지훈이가 우리 아들이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러면서 말이야. 맞아. 봉사를 다녀온 날엔
아줌마가 자기 전까지 지훈이 네 얘기만 했을 정도라니까.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이제야 널 입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말을 꺼낸 거야.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 네가 이곳에 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더 확신이 서더라고. 아저씨랑 아줌만 지훈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지훈이도 아저씨 아줌마의 아들이 되고 싶어? 저는 두 분의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속된 불행 속에 자라온 제게 행복을 안겨주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밀어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후 저는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사람 사는 냄새, 가정집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온기,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기에 양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큰 행복으로 와닿았어요. 두 분이 워낙에 잘해주셨기에 저는 쉽게 마음을 붙인 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가끔 백일장 상을 타오거나 혹은 성적 우수상 같은 걸 타와서 보여드리면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사람 마냥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여보, 나중에 우리 지훈이 뭘 시키는 게 좋을까? 글을 잘 쓰니까 소설가? 아니야,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니까 판사, 변호사, 의사 같은 걸 시키는 게 훨씬 좋으려나? 에이, 여보, 우리 지훈이는 축구 선수로 키우기로 했잖아. 지훈이 너 주말에 아빠랑 저기 앞 공터에 공차로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네, 아빠 기억하고 있어요. 항상 틈만 나면 저의 미래에 대해 가족끼리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 가끔은 가족끼리 근교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저희 가족만의 추억을 천천히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넘치는 행복 사이에서도 약간의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바로 양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양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양아버지와 같이 시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시장 입구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양아버지를 보며 채소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양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영감탱이가 감히 누구 보고 채소를 사달라고 말하는 거야? 딱 봐도 싱싱하지도 않게 생겼구만. 늙었음 마누라가 해주는 뜨신 밥이나 먹고 방바닥에 들어누워서 바둑이나 두면서 시간 보낼 것이지. 사람 기분 잡치게 말이야. 아이고, 기분 상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빠 왜 그래요? 저 할아버진 그냥 채소 사달라는 말을 한 게 전부잖아요. 진정하시고 얼른 가요. 얼른요. 앉아 계신 그 할아버진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사달라고 말한 게 전부였는데 대뜸 거기서 버럭하면서 화를 내며 막말을 내뱉는 겁니다. 저는 양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양어머니가 부탁한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양아버지께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아시나요? 내가 그런 시들시들한 채소나 먹고 사는 사람 같아 보이나? 다른 사람이었어도 저렇게 붙잡고 사달라고 말했을 건가 싶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 양아버지의 대답에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귀엔 단순하게 들렸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들리기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날 있었던 일은 양어머니께 불어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갔고 그날 이후부턴 양아버지를 따라서 시장에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무난하게 행복을 즐기며 살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니? 제대로 말해봐. 위암 2기래. 다행히 CT상으론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시네. 요즘 몸이 영 안 좋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어. 건강검진을 받은 양어머니가 위암 2기 진단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수술을 받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는 말에 그나마 안심을 좀 할 수 있었죠. 마침 수술 일정을 바로 잡을 수 있었기에
양어머니는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수술이 벌써 끝났나요? 열어보니 장기 곳곳에 종양들이 퍼져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분의 병기는 2기가 아니라 말기입니다. 현재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기 암이라니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저와는 달리 양아버진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순간 그 표정을 보고 뭐지? 싶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을 나와 회복실에서 의식이 돌아온 양어머니의 손을 잡고 양아버지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당신 수술 정말 잘 됐대.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 고생했어. 정말? 나 수술 잘 된 거야? 건강해질 수 있대? 당연하지. 나중에 경과 같은 거 다 봐주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양아버진 양어머니께 뭐라고 말하려는 제 손목을 잡고 병실 밖으로 나오시더니 절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빠가 엄마한테 한 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야. 모르는 척 눈 감고 있으면 돼. 양아버진 양어머니를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양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기까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사실을 다 알게 된 양어머니는 소리내 엉엉 울면서 양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 수술 잘 됐다며. 아니라잖아. 전신에 종양이 다 퍼져 있다잖아. 말기암은 치료도 잘 안 되고 생존율도 낮다는데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 친 거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양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일반 암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암병동에 계실 땐 매일같이 들어가는 주사와 진통제에도 힘들어 하셨는데 호스피스로 오고 난 이후부턴 그래도 표정이 좀 편안해지셨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를 마치면 출근을 하는 양아버지를 대신해 양어머니를 간호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어요. 양어머니는 그런 절 보면서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알아? 뭔데요? 바로 우리 지훈이를 가족으로 들인 거야. 엄만 지훈이의 그 밝게 웃는 예쁜 미소, 그리고 쾌활한 성격이 너무 좋았어. 엄마랑 아빤 어릴 때 부모님이랑 이별해서 내 아이에겐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거든. 그렇게 아이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찾아와 주지 않아서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다 그렇게 운명처럼 널 만나게 된 거야. 지훈아, 엄마의 사랑이 되어줘서 고맙고 엄마 아빠가 내민 손을 밀어내지 않아줘서 고마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넌 엄마와 아빠의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저 말이 양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양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 3일 동안은 혼수 상태에 빠져 계시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죠. 언젠간 찾아올 이별이었고 벌써 3번의 이별을 겪었지만 이 일은 겪어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양아버진 눈물로 양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양어머니가 세상 모든 것을 헐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바다에 뿌려드리고 양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 벼랑간 양아버지의 표정이 싹 바뀌더니 갑자기 저한테 짐을 싸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짐을 싸라뇨. 난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야. 그런데 내 출발에 방해되는 게 있어서야 되겠어? 새로운 사람이랑 새 출발이라니 그게 무슨... 내가 너한테 꼭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고 내 마누라는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새 살림 차려서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널 키울 생각이 없다고 하고, 나도 처음부터 널 입양할 생각이 없었지만 니네 엄마가 그렇게 널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좋은 척하고 데리고 와서 키워줬던 거야. 그리고 네가 여기서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미 법원에다가 내가 파양 신청까지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넌 내가 나가라 오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하는 거야.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 13세가 되기 전엔 법정 대리인이 파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을 이용해 법원에 파양 신청을 하고, 양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 희희낙낙했을 걸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짐가방과 책가방 하나만 들고 집에서 쫓겨난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었던 데다 시설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와중에 비까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가방을 머리에 얹은 뒤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비를 피하러 무작정 내달렸습니다. 아우, 우산도 안 챙겨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난리야.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는 소나기인지 생각보다 금방 그치더라고요. 차마 우산을 챙겨 나오지 못하고 비를 쫄딱 맞은 사람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더군요. 흐려진 하늘이 개는 걸 보며 저는 시장 구석 쪽에 웅크려 앉아 얼굴을 묶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더군요. 시장 상인분들도 이내 장사를 정리하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혼자만 갈 곳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밤은 시장 아니든 개방되어 있는 창고든 몸을 뉘일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해야겠다 생각하던 그 순간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꼬마야,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게야? 그 할아버진 바로 이전에 양아버지가 함부로 대했던 야채파리 할아버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알아보고 곧바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전에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그 꼬마 아이로구나. 맞지? 그런데 오늘은 왜 혼자 있어? 아버지는 어디 가고? 왜 혼자 있느냐고 물어보는 할아버지께 저는 현재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유로 집에서 나오게 됐고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 갈 곳이 없다면 이 할애비 집에라도 가지 않을 테냐? 이 주변엔 보육원같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만약 찾으려면 여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한다. 어차피 지금은 시간도 늦었고 어린 네가 숙박업소 같은 곳에서 혼자 잠을 잘 수도 없을 테니 차라리 할애비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할아버지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시장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한 단칸방이었기에 여기서 가족 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조용히 짐을 내려놓고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자 할아버진 절 보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꼬마야, 넌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김지훈입니다. 그래, 지훈아, 밥은 챙겨 먹었어? 아니요, 아직이요. 나도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으니 할아버지랑 같이 저녁이나 먹자꾸나. 할아버진 저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내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하나를 구워서 내어주셨습니다. 차려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얼굴은 그날 처음 마주한 게 전부고 그 이후로는 마주한 적도 없고 제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선뜻 같이 집에 가자고 말을 해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근데요, 할아버지 왜 저한테 오셔서 제 이야기도 다 들어주시고 저한테 같이 집에 가지 않겠냐고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냥 집에 가려는데 이상하게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네가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말을 걸었지. 나중에 네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난 후부턴 길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집에서 잠을 자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하루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지내다가도 상관없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어차피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시고 찾아올 만한 가족도 없으니 함께 지내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솔직히 보육원으로 가는 것도 두려웠고 이 집을 나간다고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전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걸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있으면 꼭 돌아가신 저희 친할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 한켠에 그리움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제게 먹여주시는 거.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훈아, 너 메추리알 장조림 좋아하냐? 메추리알 장조림이요? 네, 좋아해요. 오늘 할애비가 한번 사봤다. 초등학생 애들이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하길래 혹시나 네가 싫어하진 않을까 했는데 다행이구나. 그리고 가끔은 시장에 나가 할아버지 옆자리에 딱 붙어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를 치곤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파는 신선한 채소 사세요. 아주 신선해서 채소들이 당장 밭으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예요. 저를 믿고 한번 사보세요. 못 보던 아이인데 할아버지 손자인가 봐요. 아유, 예, 저희 손자입니다. 아주 야무지죠? 이런 손자 하나만 있으면 10손자 부럽지 않겠는데요. 할아버지, 여기 고사리 한 봉지랑 콩나물 한 봉지 담아주세요. 할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한 가지 찾아온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누구에게도 불행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양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이런 솔직함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 내내 친구가 많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어른이 되고 대학에 가지 않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무렵쯤 저희는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할아버지께선 꿈만 같다며 새로 이사한 집을 둘러보셨어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이전 집보다 마음에 드세요? 그럼 마음에 들다 마다. 아이고, 마음에 쏙 든다, 쏙 들어. 피 섞인 가족도 아니고 생판 남남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신 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처럼 모시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쯤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셨어요. 만성 천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기침을 하셨고 기침을 하시다 호흡 곤란이 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대로 보고만 있긴 힘들다 싶어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숨쉬기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일단 엑스레이상으론 폐에 약간의 염증도 보이니까 입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들에게 폐질환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을 받자마자 곧바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곧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오늘은 어땠는지 약은 빠뜨린 것 없이 잘 챙겨 드셨는지 살피곤 했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를 모시던 어느 날 멀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병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엔 다른 환자분의 보호자나 지인이겠지 싶은 생각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다가 벼랑간 할아버지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런 상황도 당황스러웠지만 이후 그 남자분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랑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실 작정이셨어요? 네? 왜 다 죽어가니 이제 연락을 하신 겁니까? 전 자식도 아니에요.
할아버지와 사는 동안 한 번도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남자분을 자리에서 일으켜 함께 병실 밖으로 나가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혹시 할아버지랑은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전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입니다. 원래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해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가끔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병실로 찾아온 남자분의 정체는 바로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분도 저에 대해 물어보시길래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다가 이내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아버지가 저와의 연락을 다 끊어버리시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네요. 몰랐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원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원래는 아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분이셨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혼자서 저희 두 형제를 먹여 살리셨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었어요. 아, 할아버지께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혼자 키우셨으면. 그렇죠. 어딜 가도 버릇없는 놈 소리 안 듣게 하시겠다고 얼마나 엄하게 교육시키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저희 집 가장으로 살아가던 아버지께서 변하게 된 건 형이 일찍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에 형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렇고 아직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덜컥 임신부터 해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반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형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보겠다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헤어난 조카를 품에 안고 형수님과 함께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지만 할아버진 큰 소리로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며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네가 문을 열고 나간 그날 그 순간부터 나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살아가기로 했다며 큰아들을 내쫓아 버리셨다고 하더군요. 전 그래서 형한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아버지 화도 풀려 있을 테니까 그때 찾아오라고 했었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마지막 인사라뇨?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사고가 나서 조카도 형수님도 그리고 형도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아버진 장례를 치르는 내내 후회하셨어요. 내 아들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꼴도 보기 싫다였으니까요. 그때 한참을 우시면서 손자 얼굴 한 번이라도 볼 걸 그랬다고. 그래도 내 아들한테 책임져서 대견하다는 이야기를 해줄 걸 그랬다고 많이 후회하셨어요.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셨고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호련히 떠나버리셨죠. 처음엔 제가 붙잡아도 보고 울어도 봤어요. 대체 왜 그러시냐고. 형이 그렇게 된 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형이 그렇게 떠나버린 거 그리고 형한테 그렇게 모질게 행동한 게 충격이 크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난 뒤에 어찌저찌 소식을 듣게 돼서 찾아가기도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진 제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잘해보고 싶으셨을 텐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맞아요. 정말 속상했죠. 그리고 하필 그 무렵에 해외 발령을 받게 되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리려고 아버지를 찾아뵀었는데 그때도 문 한 번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당신께서 저한테 큰 짐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형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에 대한 죄책감도 있으셨을 테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여기 계신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래도 생전에 하나 남은 자식 얼굴을 보고 싶으셨나 봐요. 저는 속상해 하시는 작은 아드님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고 토닥거렸습니다. 세상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께 저의 이야기도 천천히 해드리니 작은 아드님은 제 손을 잡고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마워요, 정말. 제가 아들 노릇 한번 제대로 못했었는데 지훈 씨가 이렇게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고맙네요. 마음도 놓이고요. 아버지는 아마도 세상을 떠난 조카를 떠올리면서 지훈 씨에게 잘해준 게 아닐까 싶어요. 세상을 떠난 손자에겐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지 못했으니까 그 사랑을 지훈 씨한테 보여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아버지도 지훈 씨로 인해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옆에 있어줘서. 이후 작은 아드님께선 2시간 가까이 할아버지와 병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렸고 말이죠. 나중엔 할아버지와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고마워요. 덕분에 아버지와 오랜 시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연락하면서 안부도 묻고 싶은데. 네, 물론이죠. 연락하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해주세요. 그날 할아버지께선 제게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을 모두 해주셨어요. 세상을 떠난 큰아드님의 이야기와 그동안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을 작은 아드님의 이야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내내 속상한 모습을 보이시는 할아버지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오늘 작은 아드님 만나서 오해도 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큰아드님도 이제야 마음 놓고 2발 뻗고 푹 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있었지. 이 할애비가 꼭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마.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할아버지께선 폐렴 합병증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의 소풍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마침 작은 아드님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드님이 임종도 지킬 수 있었고 장례 준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는 비록 호적상 가족은 아니었지만 작은 아드님의 요청으로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발인을 하던 날 할아버지를 선산에 묻어들인 후 작은 아드님과 함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옷들이나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는데 작은 아드님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중에 당신이 눈을 감으시면 그때 지훈 씨한테 꼭 전해주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해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열어봐요. 저는 정체 모를 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적어놓으신 편지가 2장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지훈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아마 이 할애빈 저 멀리 소풍을 떠나 있겠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데려다 키우다니 나사 한 개 빠진 놈이라며 그렇게 할 짓이 없냐고 비난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난 내 선택에 후회가 없다. 너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니까. 지훈아, 나와 넌 참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야. 사연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 우연히 함께 살게 되고 많은 감정을 나누며 살아왔다는 것이 참 꿈만 같구나. 그래도 이제 너도 나도 서로로 인해 행복해졌으니 그걸로 된 거겠지.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말, 그 말이 제 목을 메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겨우 감정을 추스린 뒤 글을 읽어나갔어요.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라곤 내 전 재산인 1,700만 원과 이 시계뿐이로구나. 이 시계는 내가 젊었을 적부터 소중히 여겼던 거야. 이젠 난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네가 이 시계를 간직하면 좋겠구나. 이 시계처럼 1분 1초 바뀔 때마다 우리 지훈이도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잠시나마 내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었고, 너 때문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잘 살아가길 바란다. 전 할아버지 편지를 읽고 가슴을 치면서 오열했습니다. 너무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지훈아 밥 먹어야지. 지훈아 오늘 별일 없었어? 이런 할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지훈 씨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씀이셨을 거예요. 저 또한 아버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훈 씨는 여태껏 쭉 아버지 곁에 있어줬으니 그 돈과 시계 받을 자격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 한때는 그래도 양복에 그 시계를 차고 다니시면 정말 멋쟁이셨거든요. 정말 옛날이 그리워지네요. 전 할아버지께 정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말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진 지훈 씨 덕분에 정말 많이 행복하셨을 겁니다.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지훈 씨가 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훈 씨 모든 것에 있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시고 마음 편히 웃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할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과연 할아버지께서 저 덕분에 많이 행복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아드님의 부탁과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지막 편지에도 남겨놓으신 만큼 그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1,7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유산을 어디에다 쓸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할아버지께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아갔으면 하시는 마음에 제게 유산을 남겨주신 것이겠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 인생 가장 소중한 분이 제게 안겨주신 것이니만큼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 유산은 저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 기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은 나은 내일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아마 할아버지께서도 저의 선택을 보시고서 하늘나라에서 손자 하나 잘 키워놨다 하시며 웃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작은 아들분간 지금까지도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형님 동생 이렇게 호영호재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제 형님은 다음 달이 되면 미국 생활을 정리한 채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오신답니다. 이번 추석 땐 저랑 같이 할아버지 산소 벌초를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술도 한 잔 뿌려드리고 말이죠. 할아버지, 저 왔어요. 잘 지내고 계셨죠? 그리고 앞으로 형님도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그렇게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야 발령이 났네요. 앞으로 지훈이랑 자주 찾아뵐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비록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소중한 인연과 앞으로를 함께하면서 의지도 하고 서로 위로도 되어주고 응원도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한마디 올리고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할아버지, 저는 그날 할아버지 만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던 가족에 대한 상처를 따뜻한 마음으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생판 모르는 남이었던 제게 사랑을 주셨던 만큼이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도 할아버지께서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